흔히들 알고 계신 것처럼 시험을 아예 치르지 않느냐, 그건 아니에요. 안녕하세요. 올리온 스튜디오 겨울 시즌 진행을 맡은 정윤이라고 합니다. 새 학기, 새 학년이 시작이 되면요. 다들 공부 계획 세우시느라 많은 부모님들이 고민이실 텐데요. 입시 고민을 덜어주실 오늘 현직 입시 컨설턴트이자 입시를 알면 아이 공부가 쉬워진다. 초등 국영수 공부법의 저자이신 정영은 작가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미드업스쿨 대표이자 EBS 고교학점제 지도 강사 정영은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중학생이 되면 이제 입시에 더 한층 가까워지잖아요. 아마 예비 중학생분들 또 예비 중학교 학부모님들께서는 공부 걱정이 더 많아질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듣기로는 중학교 1학년은 이제 자유학기제라는 것 때문에 시험을 안 본다고 제가 들었어요. 그래서 중학교 때는 어떻게 시험을 보는지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 이 자유학기제, 그다음 혹은 자유학년제, 이게 학기를 하느냐 학년을 하느냐 요 차이인데 아이들이 바로 시험이나 이런 것들 하기 전에 진로에 대해서 좀 더 생각해 볼 수 있는 진로 집중학기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거든요. 그런데 흔히들 알고 계신 것처럼 시험을 아예 치르지 않느냐, 그건 아니에요. 수행평가를 치릅니다. 네, 그러니까 지필고사, 중간고사, 기말고사가 없는 거고 수행평가는 치르고 있고요. 이 수행평가로 하는 것들이 토론하기, 에세이 쓰기, 프레젠테이션 만들어서 발표하기, 팀별로 실험하고 연구하기, 뭐 이런 것들이거든요. 그런데 이것들은 사실 학부모님들이 봤을 때는 예전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흔히 생각하는 문제집 풀고 뭐 이런 게 아니잖아요. 아니죠. 점수가 막 뭐 80점, 90점 이런 게 아니다 보니까 조금 간과하시는 경향들이 계세요. 하지만 이 수행평가는요. 중학교 때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고등학교 올라가서 훨씬 더 핵심적인 내용이 되기 때문에 요 중학교 1학년 자유학기제, 자유학기제, 자유학년제 때 좀 연습을 해놓는다라는 생각으로 좀 접근하시는 게 좋고요. 이제 자유학기제, 자유학년제가 지나고 나면 아이들 본격적으로 지필고사를 치르게 되잖아요. 자, 그런데 중학교는요, 공식적인 성적 체계가 어떻게 될까요? 상대평가일까요? 절대평가일까요? 절대평가로 들었는데. 네, 맞아요. 이게 중학교 시험이 이제 절대평가로 바뀐 지는 꽤 됐습니다. 그래서 쉽게 이야기하면 90점이 넘으면 모든 아이들이 A등급이라는 걸 받아요. 80점 넘으면 B등급, 10점 단위로 달라집니다. 많은 학교들이 지필고사가 60% 정도, 수행평가가 40% 정도를 차지하고요. 지필고사 60% 중에서 그러니까 중간고사는 30%, 기말고사 30%, 수행평가 40%.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이걸 모두 합쳐서 최종 그 학기의 성적이 나오는 거겠죠. 그래서 전과목 평균 점수라든지 등수라든지 이런 것들은 이제 공식적인 중학교 성적에는 나오지가 않습니다. 이제 중고등학교가 되면 대학 입시를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잖아요. 이걸 생각을 했을 때 뭐 중고등학교에서 학급 회장 경험이 있으면 뭐 유리하다 이런 말도 있고 아니면은 뭐 그동안에는 독서, 봉사, 수상 경력이 들어갔었는데 이제는 반영되지 않는다는 말들이 있어요. 그러면 정말 신경을 쓰지 않아도 되는 건지 궁금해요. 우선적으로 이제 여기 학급 회장 이런 거 감투를 써야 될 것이냐 말아야 될 것이냐 요거 얘기부터 먼저 하면요. 하면 좋습니다. 하면 좋은데 안 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감투 그 자체가 중요한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입시에서 회장 경험 이런 경험들이 중요한 이유는요. 이런 역할로 인해서 우리 아이의 리더십이라든지 공동체 역량이라든지 인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여줄 수 있는 기회가 좀 더 많이 생긴다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반대로 생각해 보면 이런 에피소드들, 이런 내 능력들을 보여줄 수 있는
다른 활동을 했다면 굳이 학급회장을 하지 않아도 괜찮은 거예요. 조별 과제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내 리더적인 역량을 보여줄 수 있다면 그걸로도 충분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더, 독서, 봉사, 수상 이런 것들이 이제 그러면 대인 미반영이니까 안 해도 될까? 그런데요, 사실 이런 부분은 입시에서 늘 중요했고요. 그런데 이 미반영 되는 게 어떤 식으로 미반영인지를 좀 아셔야 되는데, 학생부 상에서요, 수상 경력, 독서 활동, 봉사 활동 이런 항목이 따로 있습니다. 그 항목들이 미반영된다라는 거예요. 반대로 이야기하면 과목별 선생님들이 코멘트를 달아주는 뭐 이런 부분이나 동아리 활동 부분이나 진로 활동 부분이나 이런 데에서는 내가 책 읽은 거, 대회를 나가기 위해서 어떤 것들 열심히 공부한 거 이런 것들 모두 기록할 수 있어요. 쉽게 이야기하면 이제 양이 아니라 질이 중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역시나 독서는 중요하다는 결론을 얻었고요. 자, 이제 2025년부터 고교 학점제라는 이 어마무시한 것이 시행이 된다고 해요. 괜히 모르니까 되게 어렵게만 느껴지거든요. 고교 학점제 시기에 고등학교를 선택하는 법이 있는지 궁금해요. 고교학점제 이제 시행되면 자사고가 더 뜬다더라, 맞아요. 학군지가 더 뜬다더라, 뭐 이런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을 네네. 거예요. 요게 이제 설명이 좀 돼야 될 것 같은데, 먼저 고교학점제의 핵심을 아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고교학점제 핵심은요, 그냥 딱 하나예요. 과목 선택권을 보장해 주겠다. 과목 선택권. 아이들이 내 진로와 적성에 맞는 과목을 선택할 수 있게 보장해 주겠다 이건데, 자, 지금도 이미 과목 선택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어요. 이게 고교학점제가 시행이 되면 더 늘어나는 건데, 지금 이미 하고 있는 것들을 생각을 한번 해보면요. 자, 일선의 고등학교들이 개설할 수 있는 과목 숫자가 몇 개나 될 것 같으세요? 지금 당장도 일선의 고등학교에서 개설할 수 있는 과목의 숫자가 벌써 250개 가량 됩니다. 그런데 모든 학교에서 이 250개나 되는 교과목을 개설하는 건 불가능해요. 선생님도 네. 학생 수가 한 학년에 학생 수가 250명이 안 되는 학교들도 얼마나 많은데요. 그러다 보니까 학교별로 이 과목들을 선택을 해서 어느 정도 학교 선에서 먼저 추려요. 우리 학교가 개설해서 운영할 과목들을 먼저 추려서 아이들에게 선택권을 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런데요, 지금 벌써 하고 있잖아요. 요것들을 보면은 심화된 과목들일수록 자사고나 우리가 흔히 말하는 명문고라고 하는 고등학교가 이 선택권이 좀 더 넓어요. 이 활동의 다양성, 과목 선택의 다양성을 보장받는 데 있어서 자사고라든지 명문고가 좀 더 유리하지 않냐,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가 자사고가 일반고에 비해서 불리했던 점이 뭐였을까요? 내신이에요. 그렇죠. 일반고에 비해서 자사고가 내신 따기가 더 불리했잖아요. 그런데 고교학점제가 시행이 되면 이제 상대평가에서 절대평가로 내신이 바뀝니다. 고등학교 2학년, 고등학교 3학년은 내신이 절대평가가 될 거다. 이건 확정이 났고요. 고등학교 1학년은 지금 상대평가를 할 것이냐 절대평가를 할 것이냐, 이게 2월 달에 결정이 나니까 조금 더 지켜봐 주시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예전에 자사고를 피했던 가장 큰 단점이 이제 상쇄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렇다고 무조건 특목 자사고를 가야 되냐? 그건 또 아닙니다. 교육부에서도 이 과목 선택권의 보장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다 알고 있고요. 그래서 공동교육 과정이다 라는 새로운 형태의 수업을 이미 만들었어요. 그래서 심리학, 교육학, 프로그래밍 이런 과목들은 일선 학교에서 다 개설하기가 어려워요. 그런 과목들 온라인으로 수업하고 있고요. 그 과목들 학생부에 그대로 이수한 것으로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장치들이 이미 충분히 마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무조건 특목자사고를 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2022년도 개정 교육 과정이 발표가 됐습니다. 저도 이제 초등 부분을 좀 집중해서 봤는데, 지금 보고 계시는 저희 중학생 학부모님들이 주목해야 될 부분이 혹시 있을까요? 핵심적인 건 3학년 2학기
진로 연계 학기라는 게 등장한다는 거예요. 아니, 너무 많이 바뀌는 거 아닌가요? 제가 여태까지 들어보지 못했던 것들이 계속 나오네요. 와. 고등학교 입학 직전인 3학년 2학기 때 이제 진로 연계 학기라고 해서 자유학기제랑은 다르게 시험은 치면서 진로 활동을 좀 더 확충해 나가는 학기다 이렇게 보시면 되시고요. 중학교 1학년과 중학교 3학년은 전혀 다른 아이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진로도 바뀌었을 수 있고 적성도 바뀌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하는 거고요. 그런데 여기서 좀 우리 학부모님들이 생각을 해주셔야 되는 게 진로와 직업을 헷갈리시면 안 돼요. 사전적인 의미는 그런 거예요. 직업은 생계를 위해서 종사하는 일, 먹고 살려고 하는 일. 하지만 진로는 뭐예요?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 것이냐. 이건 좀 다른 거예요. 가끔 이게 헷갈려서 진로를 찾자 이꼴 직업을 찾자 이렇게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건 조금 아이들이 한계를 좀 미리 정하는 거거든요. 직업을 먼저 정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의사가 되고 싶어요. 의사라는 직업을 먼저 정하게 되면 그럼 고등학교 가서 생물해야 될 거고 화학도 조금 하면 좋을 것 같고 수학은 잘해야겠고 뭐 이렇게 되는데 나는 사람들이 정신건강을 조금 책임져 주고 싶어. 그 중에서도 아이들, 10대 청소년들의 정신건강에 좀 더 집중하는 정신과 의사가 되고 싶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아이들이면 직업은 수단이고요. 진짜 목표는 10대 아이들이 정신건강에 도움이 되는 여기가 핵심인 거거든요. 이제 이렇게 되면은 이 아이는 고등학교에 가서 심리학을 선택을 할 수도 있는 거고요. 혹은 소아 관련 뭐 보건이라든지 이런 수업을 추가를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직업이 아니라 진로에 방점을 두셔야 나중에 고등학교 진학 후에 좀 더 자유롭고 더 넓은 관점으로 과목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대입을 생각을 했을 때 그동안의 대입에서 자소서가 굉장히 중요했었잖아요, 선생님. 근데 2024년도에는 또 대입에서 자소서가 완전히 폐지가 된다는 말을 제가 들었는데요. 그러면 대입에서 자기소개서가 폐지가 되면 학생부 종합 전형 준비 방법이 또 따로 있는지 알고 싶어요. 이제 대입에서 더 이상 자기소개서 안 써도 된다. 그러면은 어떤 학생들은 좋아해요. 하지만 부담이 과연 줄어들었느냐? 아닌가요? 그렇죠. 자, 자기소개서에서 아이들이 지금까지 나는 왜 이 진로를 꿈꾸게 되었는가? 지원 동기. 나는 왜 이런 과목들을 이렇게 공부했는가? 학습 역량. 나는 왜 이런 활동들을 주의 깊게 해왔느냐? 활동 역량 이런 것들을 좀 설명하는 보충 자료였어요. 그런데 이제 이게 사라진 겁니다. 내 이야기를 보충할 수 있는 문서가 사라지는 거예요. 이제 아이들은 학생부로 모든 것들을 해결해야 돼요. 내 지원 동기도 학생부에 반드시 드러나야 되고 나의 캐릭터성, 내가 다른 학생들과 차별화되는 점 이런 것들이 모두 학생부에 드러나야만 해요. 그래서 기록 방법이 좀 변해야 되거든요. 이제는 에피소드성이 좀 강조될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예전과는 다르게 예전에는 보고서 이름만 딱 들어가면 됐었는데 이제는 그 보고서를 내가 왜 썼는지 보고서를 쓰기 위해서 어떤 공부를 했는지 이런 보충 설명을 학생부에 같이 넣으셔야 됩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글자 수를 채우는데 좀 더 전략적인 접근이 필요하겠죠. 예비 중등 학부모 입장으로서는 이 교육 과정이 이제 진로에 초점이 맞춰진다는 느낌을 딱 들면서 어린 나이에 진로를 또 선택한다? 걱정도 사실은 돼요. 근데 이거를 이제 중학교부터 천천히 고등학교 때까지 이어오면서 만약 입시 준비를 하다가 진로가 바뀔 수도 있잖아요, 아이들이. 그럼요. 그러면 만약에 중간에 바뀌었다고 해서 입시에 불리하거나 이러진 않을까라는 걱정이 사실 들기도 하거든요. 어떻게 보면 될까요? 요거는 진로가 왜 바뀌었느냐를 중심으로 보시면 돼요. 왜 바뀌었느냐? 네. 어떤 것들을 배우고 혹은 활동을 하다 보니까 이거보다 요게 더 좋아. 나는 이런 것들이 더 하고 싶어. 이게 학생부상에서 드러나면 괜찮아요. 그런데 드러난 것이 없다.
드러난 것이 없는데 성적은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는 중이다. 이제 이러면 대학 입장에서는 어때요? 아, 특별한 이유가 있었던 건 아니고 성적이 떨어지니까 성적 맞춰서 꿈을 계속해서 바꾸고 있는 거구나. 이렇게 되면 사실 불리해요. 그런데 반대로 말씀드렸던 것처럼 꿈이 바뀐 이유, 활동의 이유 이런 것들만 정확하게 드러나면 괜찮습니다. 고등학생이라고는 하지만 겨우 17, 18밖에 안 되는 아이들이기 때문에 진로는 바뀔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고교학점제도 진로 탐색이라고 하잖아요. 내가 어떤 과목을 좋아하고 어떤 것들을 좋아하지만 아직 정확한 꿈은 없습니다. 그것도 상관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 아이가 좋아하는 것들만 정확하게 드러나시면 괜찮습니다. 중학교는 초등학교와 다르게 학습량도 많아지고 과목에도 차이가 생기는데요. 중학교와 초등학교 과목별 학습법이 어떻게 차이가 나고 달라지는지 좀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초등학교는 공식적인 시험은 없죠. 네. 단원 평가가 있기는 하지만 그러다가 중학생이 되면 처음으로 지필고사를 아이들이 치르면서 정말 많이 당황해요. 그러니까 시험에 대한 내성이 없거든요, 아이들이. 맞아요. 시험 끝나고 제일 많이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선생님, 아는 문제들 틀렸어요. 네. 경험상 실수보다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건 단원들이 섞인 시험을 처음 치르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내가 지금 풀고 있는 이 문제가 몇 단원인지를 체크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중학교 올라가서 첫 시험 치를 때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건 과목별로 다 모두 공통적인 건데 누적 범위를 한 번에 테스트할 수 있는 시험을 연습을 좀 하셔야 됩니다. 이게 아이들이 많이 놓치는 부분이에요.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그거는? 요거는 사실 기출문제가 제일 좋고요. 학교 시험 문제가 1번부터 5번까지는 1단원, 6번부터 10번까지는 2단원 이렇게 나오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좀 무작위로 단원이 섞여 있는 문제를 좀 풀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요 과목별로 좀 이야기를 하면요. 먼저 국어요. 국어 중학교 때부터 어려워하는 친구들 생기기 시작하거든요. 이 친구들이 하는 이야기가 그거예요. 선생님, 문제를 읽었는데 답이 없어요. 네. 그쵸. 이제 초등학교 국어 시험은요, 대부분 문제를 읽으면 그 지문 안에 답이 다 있어요. 그런데 중학교 때부터는 이제 좀 달라져요. 지문을 아무리 읽어도 그 안에 객관식 1번부터 5번까지 있는 단어가 없는 경우들이 있어요. 이제 그러면 아이들 당황하거든요. 그래서 중학교 시험부터는 우리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는 추론하는 공부를 해야 된다. 추론이 나옵니다. 문제풀이를 할 때 추론하는 연습, 배경 지식을 끌어들여 오는 연습, 상상을 하는 연습이 필요하다라는 이야기를 하고요. 또 하나, 본격적으로 비문학 문제들이 등장하고 국문법 문제들이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맞춤법이라든지 고대 이제 중세 국어라든지 이런 문제들 등장하는 거 이런 것들도 따로 연습이 필요합니다. 영어만 문법이 필요한 게 아니라 국어도 문법이 필요해요. 비문학도 필요하고요. 또 영어로 넘어가면요. 일단 영어 교과서부터 갑자기 어려워져요. 그래서 많은 중위권 이하 아이들이 선택하는 방법이 영어 지문을 통째로 외우는 그죠. 거예요. 줄줄줄줄 외우죠. 여전히 많은 학교들이 중학교에서는 학교 영어 교과서에서 그대로 문제를 발췌합니다. 외부 지문이 나오지 않거든요. 그런데 이런 방식에 익숙해진 아이들이 결국에는 영어 실력 그 자체를 쌓는 거가 좀 더뎌져요. 외부 지문에 익숙해진 경험도 없고 제대로 된 해석이라든지 문법을 공부할 수 있는 기회도 없기 때문에 이게 고등학교 가면 문제가 심각하게 터지거든요. 고등학교는 대부분의 학교들이 외부 지문을 끌고 들어오거든요. 교과서를 외워도 문제를 보면 풀 수가 없어요. 처음 보는 단어, 처음 보는 문법, 처음 보는 뭐 이런 것들이 막 등장을 하기 때문에 그러면 아이들이 그대로 영어를 손을 놔요. 그래서 중학교 때는 영어 교과서를 기반으로 하되 교과서를 외우는 연습이 아니라 교과서를 중심으로 해석하고 문법을 공부하고 단어를 외우는 연습이 필요한 거예요.
자, 수학은 학생들보다 학부모님들이 좀 더 이건 체크를 하셔야 돼요. 중학교 아이들은 자신의 학업적인 어떤 것들을 부모님과 더 이상 세세하게 나누지 않아요. 그렇죠. 내가 어려워하는 부분이 어느 부분인지 명확하게 정확하게 이야기하지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많이 놓치고 가시는 부분이 성적이 어느 정도 나와요, 우리 아이가. 그런데 수학이 좀 어렵대요. 학년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점점 더 어려워해요. 그런데 문제를 다시 푸니까 또 다 맞아요. 근데 시험 들어갔는데 아이는 성적이 안 올라요. 이런 아이들 정말 많거든요. 왜 그럴까요? 대다수의 아이들이 문제풀이 하는 습관을 보면 이유를 알 수 있어요. 문제풀이 할 때 보면 식이 없어요. 연습장을 보면 문장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무엇을 요구하는지 해석을 하기보다는 공식에다가 단순히 숫자만 계속 대입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식 쓰는 연습이 필요하다 이거예요. 쉬운 문제, 우리 아이가 맞은 문제라고 하더라도 식 쓰는 연습이 없으면 우리 아이가 왜 틀렸는지 확인이 안 돼요.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오늘 인터뷰를 통해서 초등학교와 중학교의 차이를 확연하게 알 수 있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지금 인터뷰를 시청하시는 저희 중학교 학부모님들 그리고 중학교 학생분들께서도 고등학교, 대학교 입시 고민 많이 해결되셨을 거라는 생각이 드네요. 마지막으로 저희 중학생 또는 저희 학부모님들께 격려 말씀 한마디 부탁드려보도록 할게요. 우리 친구들이 지금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은 내가 어느 정도 상황인지, 내 수준이 어느 정도 수준에 와 있는지를 체크하는 일이에요. 우리 반 친구들이랑 경쟁하지 말고요. 내가 경쟁해야 될 친구들은 전국에 있다라는 걸 기준으로 삼아야 됩니다. 그럼 이거 선생님 어떻게 해야 되나요? 문제집 풀어보면 사실 우리 아이들이 제일 잘 알거든요. 본인이 스스로. 네. 그래서 부모님한테 말하는 걸 두려워하지 마세요. 가장 우리 친구들의 지지를 해줄 수 있고 격려를 끝까지 해줄 수 있는 건 부모님이에요. 같은 편입니다. 부모님을 좀 믿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학부모님들도 아이들이 도움을 요청하는 순간에는 충격받지 마시고요. 아이들을 좀 격려해주고 지지해 주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이를 좀 믿고 격려해 주시면서 이끌어 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까지 중학생이 알아야 될 고민들, 고입, 대입, 입시에 대한 고민들을 저희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고 중학교 학습법까지 자세하게 알아봤는데요. 오늘 작가님 좋은 말씀 너무 감사드리고 저희 이만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정윤희, 정영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